도전장을 던진 지 10여 년 만에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은 2007년 K스타 완공, 이듬해 종합 시운전과 플라스마 발생 성공,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1억도 초고온 플라스마 20조 연속 운전까지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핵융합계의 30년 난제였던 플라스마 경계면 불안정, 즉 엘름 현상을 세계 처음으로 규명하고 제어 방법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엘름 현상을 연구 중인 이재연 박사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3년 전 연구원에 합류했습니다. 현재도 핵융합 에너지 구현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엘름 현상을 제어하는 방법을 좀 더 면밀히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엘름 현상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빠져나가버리는 플라즈마 경계면에서 생기는 엘름이라는 현상인데 일종의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풍선이 계속 바람을 불어넣으면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이 다다르면 팡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러한 엘름 모듈들도 에너지, 플라즈마로부터 계속 에너지를 받아서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이 다다르면 팡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라즈마 안에 있던 입자라든지 그 열들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이게 이터 레벨로 가면 플라즈마가 이렇게 엘름에 의해서 붕괴를 되면 거기서 나오는 입자나 열이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걔네들이 플라즈마를 둘러쓰고 있는 베큐um 베셀, 그 진공 용기를 때리게 되면 이제 진공 용기 워낙 플라즈마 온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손상이 데미지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긴 시간 동안 엘름 제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줄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엘름을 이제 효과적으로 실제 토카막에서 제어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게 상용 핵융합로로 가서 이제 전기 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이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융합 에너지 기술 선진국 대한민국. 이재연 박사 같은 젊은 과학자의 열정과 도전이 계속된다면 걱정 없겠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나용수 박사가 밝혀낸 핵융합 플라스마 가속 및 안정화 기술. 입자가 큰 이온이 플라스마의 안정성을 해친다면 오히려 플라스마를 가속시켜 안정화시키자라는 상식을 뒤집은 실험인데요. 세계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20초 연속 운전을 넘어 그 이상도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다음 단계는 이제 300초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300초까지 가게 되면 그 안에는 이제 거의 모든 물리 현상이 이미 다 담겨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300초가 더 지나도 새로운 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학적으로도 300초까지 유지하면 지금까지 우리 공학을 검증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는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0초까지만 유지해도 충분하고요. 300초까지 유지한다면 이제 더 확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목표로는 지금 300초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계 어느 장치도 지금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레카! 원심력이란 원 운동하는 물체가 중심 밖으로 나가려는 힘을 뜻합니다. 놀이공원에서 디스코 팡팡을 타면 놀이기구 밖으로 몸이 튕겨져 나갈 것 같은 경험을 하죠. 이것을 보통 원심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원운동을 하는 놀이기구에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하는데 놀이기구는 힘이 작동하는 곳으로부터 구심력을 전달받지만 사람은 구심력을 전달받을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원심력만 느껴져서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원심력은 운동하고 있는 물체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가 볼 때 나타나는 힘이며 바깥쪽에서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에게는 실제 힘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불꽃이 그려내는 원처럼 조금 어지럽고 복잡한 개념이죠. 그럼 커다란 알갱이를 가진 캔디와 커피콩이 회전판 위에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 직접 볼까요? 원심력은 어떤 힘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성에 의해 나타나는 하나의 개념인데요.
이렇게 회전판이 돌면 알갱이들이 접시 밖으로 튕겨나가죠. 자세히 보면 회전하는 접시를 따라 돌던 알갱이들이 어느 순간 접시 밖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구심력이 없어지면 원운동을 멈추고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물체가 관성에 의한 운동만 하기 때문이죠. 일상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비가 올 때 우산을 쓴 채로 돌리면 빗방울이 직선으로 날아가고 원반 던지기를 할 때 원반이 날아가는 방향 역시 직선 방향입니다. 입자가 아주 고운 생모래를 접시에 올리고 회전시키면 또 다른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색색의 모래들이 회전하는 모습이 정말 예쁜데요. 접시 밖으로 떨어지는 모래들이 마치 회오리처럼 한 방향으로 돌면서 떨어집니다. 이로 알아볼 수 있는 건 회전판 위의 모래에 전향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전향력은 코리올리의 힘이라고도 불리며 회전하는 물체 위에서 보이는 가상의 힘으로 원심력과 같은 관성력입니다. 지구가 일정한 회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태풍의 회전 방향이 일정한 이유도 이 때문이죠. 유레카! 마치 도서관의 책장들처럼 체계적으로 정리 배열된 시추암추 수장고. 이 수장고의 주인공인 시추암추는 지하 자원을 탐사하거나 지층 조사를 위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팔 때 최대 800m 아래 지층에서 원기둥 형태로 뽑아낸 광석 샘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시추암추는 지역의 지질 구조와 암석 분포 정보를 담고 있는 사전조사용 시료 샘플을 의미하는데요. 광물 탐사 단계에서 시추암추는 광물의 유무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 수장고에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추암추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전동렉을 설비해 보다 많은 암추들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1967년 이후부터 생성된 시추암추의 길이는 무려 3,700km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당시엔 시추암추의 필요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보관 비용과 장소 부족의 문제로 많은 암추들이 버려졌다고 하는데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실행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시추암추의 가치는 이들이 품고 있는 광물의 정보입니다. 때문에 암추가 생산된 지리적 정보와 광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일이 암추의 성질을 테스트하고 스캔을 하는 작업은 단계별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죠.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이들이 지금 하는 작업은 마치 종자은행과도 같습니다. 멸종을 방지하고 각 품종이 가진 유용한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 종자은행의 역할이듯 시추암추의 보존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앞으로 변화할 시대에 따라 어떤 광물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겁니다. 세계가 원하는 광물의 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에 사용되는 광물은 또다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매장된 광물의 종류와 각각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
다가올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인 것이죠. 고전압의 외부 방전을 막기 위해 실리콘 절연체가 감싸는 구조로 만들어진 중간 접속함은 케이블의 중간과 끝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도심이 밀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가 자꾸 이제 생성됨에 따라서 많은 전기가 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고 그다음에 용량이 큰 전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 전선과 전선을 이어줘야 되는 어떠한 또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중간 접속함이라고 얘기하고요. 우선 중간 접속제 또 중단 접속제에서 생기는 어떠한 그 사고의 원인은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전기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압 케이블에 손상이 발생하면 마치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는 듯한 모양의 전기 틀이라는 균열이 일어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세한 공극이라든가 아니면 이물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처음에 이제 기인해서 전기 트리가 발생하는데 국내 또는 국외에서도 저희 기술처럼 발생된 걸 다시 회복시킨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고는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면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과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 박사 팀은 캡슐이 전기 트리에 닿게 되면 캡슐 속 물질이 균열을 메운 뒤 수분 내로 굳어지며 전기 트리를 없애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상상 속 이야기 같은 자가치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기술 개발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원천 기술 및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철판은 저희가 이제 반노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한 어떤 전압을 가해서 전기 트리를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 끝단에 긴 그 침을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기술이기에 반드시 개발해야 할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될 듯 하면서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될 것 같아. 이렇게만 하면 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뭔가 마지막 1, 2%가 항상 뭔가 아쉬운 느낌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연차쯤에 이제 돼서 구현이 되고 어디에서도 하지 않은 기술을 구현한 거기 때문에 좀 스릴도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국제 규격에 맞춰 개발된 이 기술은 공인된 시험 기관을 통해 최종 성능 평가를 검증받았는데요. 전 세계에 우리의 기술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전압 케이블에 관련돼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국제 심포지엄이 열리는데요. 이 소재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정말 너희들이 했어? 라는 게 대한민국이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좀 확인하는 듯한 어떤 그런 질문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더 자긍심도 있는 것 같고 나름 또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유레카! 이곳은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석회석 황산입니다. 국내의 석회석 산지는 강원도 남부 지역과 충북 단양 그리고 이곳 제천 지역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시멘트 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곳은 곧 석회석 산업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도 100년 이상 채굴이 가능하다고 하는 석회석. 우리의 토종 광물, 석회석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광물을 캐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발파 작업입니다. 석회석 생산에 사용되는 채광법은 노천 채광과 갱내 채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갱내 채광을 하는 이곳의 경우 석회석의 품위에 따라 갱도별 선별 채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품 위의 석회석 생산이 가능하죠.
이제 발파 준비를 모두 마친 것 같은데요. 긴장되는 순간 발파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순식간에 부서져 내린 석회석들. 현장에선 곧바로 품질 확인에 들어가는데요. 전문가의 손길은 두들기기만 해도 석회석의 품질을 알 수 있습니다. 순도가 높은 석회석을 생산하는 일은 갱도별 선별 채광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량 생산으로 이어지는데요. 생산량이 적어도 고품 위의 석회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질 좋은 석회석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일이죠. 광산과 연결된 석회석 가공 공장. 대규모 시설 설비 속에선 석회석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열 처리를 하거나 정제 과정을 통해 광산의 석회석들을 상품화하는 공정이죠. 석회석의 순도를 높이는 작업엔 대용량의 특수 소성기를 활용하는데 소성 시간, 온도 등의 처리 과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집니다. 첨단 시설이 접목되며 순도에 따라 활용도가 다양한 석회석 응용 산업은 보다 안정적인 품질의 소재를 제공받을 수 있죠. 오랜 시간 움직여온 광산과 가공시설은 관습과 낡은 옷을 벗고 석회석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소재. 종이를 만들거나 페인트를 제조할 때도 살균을 위한 소독제, 각종 유리그릇, 도자기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치약의 소재로도 사용되는 이 광물. 네, 바로 석회석입니다. 유레카! 1900년대 독일 크론베르크의 약재상 율리어스 노이 브로나는 약을 배달할 때 조금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잘 좀 부탁해 클로이. 자, 클로이 가라. 그의 약 배달 방법은 바로 전서구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약을 받을 환자에게 날아간 비둘기. 아이고, 고맙구나. 고도의 훈련을 받은 비둘기는 실수 없이 배달 임무를 해냈고 때문에 당시 약재상들은 율리어스처럼 약 배달에 전서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야, 클로이. 너 어디서 이렇게 잘 얻어먹고 다니는 거냐? 비둘기가 어디서 먹이를 먹는지 궁금했던 율리어스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아, 그럼 되겠네. 갑자기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 됐다. 그가 만든 것은 바로 비둘기가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든 소형 카메라.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셔터가 눌려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곳을 촬영할 수 있었다. 클로이, 이제 언제 어디든지 마음껏 돌아다녀라. 그리고 며칠 후 아이고, 우리 클로이 갔다 왔는가? 어디 어이짜. 어디 보자. 율리어스는 카메라의 필름을 현상해 봤는데 아이고, 클로이, 너 여기서 밥을 얻어먹었구나.
사진 속에는 비둘기가 한 식당에서 밥을 얻어먹는 장면이 포착됐다. 자, 또. 우와, 이건 뭐야? 야, 이건 너무 멋있는데? 그리고 사진 가운데에는 독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항공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생겼구나. 너무 아름다워. 그래, 이걸로 특허를 받아야겠다. 그는 이 비둘기 촬영 기법과 소형 사진기의 특허를 받기 위해 나섰는데, 하지만 특허청 직원은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직접 시연까지 보여준 후에야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 후 그는 드레스덴 세계 사진 전시회에서 이 비둘기 사진술과 항공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둘기 사진술은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졌고 본 관계자의 귀까지 들어가게 됐다. 비둘기 사진술? 그걸로 적지를 찍어 온다면 상당히 유용하겠는걸? 그 후 비둘기 사진술은 1차 세계대전에서 상대편 기지를 촬영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는데 비록 비둘기를 조정할 수 없어 명확한 사진을 찍어오는 데는 실패했지만 사람들에게 항공사진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유레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7개국이 참여한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가 2025년 완성되면 그 다음 단계는 실증입니다. 핵융합 반응을 통해 실제로 전기를 생산해보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핵융합 실증로 개념 및 기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선행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인공태양이 생산한 청정하고 무한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열 에너지를 가지고 터빈을 돌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증식 블랑켓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증식 블랑켓에서는 핵융합 그 반응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이용해서 에너지도 만들고 또 삼중수소, 핵융합 연료죠. 삼중수소도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럼 이 삼중수소를 만들어서 다시 연료로 다시 쓰고 블랭켓에서 발생된 열은 냉각제를 흘려가지고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상용로 가기 전 단계인 핵융합 실증로를 이제 지어서 실제로 이런 기능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걸 보기 위한 겁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삼중수소 증식제, 브리더가 필수적입니다. 바다에서 무한하게 얻을 수 있는 중수소와 달리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희귀 물질이기 때문에 증식제를 통한 핵반응이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주도로 우수한 삼중수소 증식제를 대량 제작 가능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핵융합 원료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셈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K스타 이터를 통해서 플라즈마 연구는 상당히 진척이 됐고 이제 증식 블랑켓을 누가 빨리 확보하고 실증하고 그 기술을 더 실증도까지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핵융합의 이제 주권 같은 것을 주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레카! 세상에는 붉은 여우, 티벳 여우, 벵골 여우, 아프간 여우, 북극 여우 등 다양한 종류의 여우들이 많다지만 페네폭스라 불리는 이 사막 여우만큼 귀여운 여우가 또 있을까요? 페네폭스는 몸집이 가장 작은 여우로 몸무게가 1에서 1.5kg 정도인데요. 여기서 잠깐! 사막 여우는 척박한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귀에 있습니다. 큰 귀는 사막여우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사막여우의 귀는 몸 길이의 약 4분의 1 크기로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얇고 큰 귀에는 모세 혈관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팽창해 열을 최대한 빨리 내보낼 수가 있답니다. 귀 속 촘촘하게 난 털은 모래와 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고요. 귀가 큰 만큼 청력도 좋아 먹잇감인 벌레가 지나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네요. 사막여우는 곤충, 도마뱀, 과일 등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잡식성인데요. 뜨거운 낮엔 시원한 굴 안에서 굴굴 자고 시원한 밤이 되면 사냥에 나서는 사막여우. 정말 사막 생활에 최적화된 동물이지요. 사막여우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수다쟁이라 변신하는데요. 다양한 울음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막여우. 강아지처럼 짖기도 하고 고양이처럼 그르렁하기도 합니다. 시크릿 주주 사막여우 편 어떠셨어요? 잠시 후 사막여우의 시크릿이 공개됩니다. 진짜요? 물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사막여우는 척박한 환경인 사막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물을 많이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채나 작은 곤충 그리고 먹이를 통해서 소량의 물만 섭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사막여우가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원이나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고요. 특히 사막여우의 신장은 고농도의 오줌을 여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소변량이 매우 적습니다. 우와, 전갈 신기하다. 사막에서는 먹이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막여우는 독이 있는 뱀과 정갈까지도 잡아먹습니다. 사막여우가 정갈을 잡아먹을 때는 독이 있는 독침부터 공격을 해서 정갈이 독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한 뒤에 잡아먹습니다. 여름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국내에서 개인의 사막여우 사육은 불법입니다. 사막여우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 동물 사이테스 2급이어서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수입, 수출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적합한 환경을 갖춘 동물원이나 시설에서만 환경부 허가 하에 수입하여 기를 수 있습니다.